헤즈볼라를 움직일 수 있는 머리 그리고 손발이 돼줄 수 있는 핵심 중간 인력들까지 정밀하게 타격을 하면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감하게 사실 나온 적이 없었고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헤즈볼라를 제거함으로써 국경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서 이란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 이란군을 직접적으로 동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긴급하게 여러분들 뵈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이제 나스랄라 은신처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폭사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오랜 앙숙이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충격, 변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의 정치 집단이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군사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정당히 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복잡다단한 이제 그러한 형태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헤즈볼라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시아파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이란의 프록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든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레바논 남부를 주로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헤즈볼라 세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그러한 세력으로 꼽히던 게 이제 헤즈볼라였죠. 그래서 실제로 머리수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장거리 타격 무기, 정밀 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화력, 무기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가를 제외한 최대의 무장 집단이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거의 생각해보면 한 달 사이에 이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핵심 체제를 타격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형해화하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제 공군기를 동원을 했죠. 그래서 F-15 공군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이 나스랄라가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지하 28m에 있는 벙커 위치를 지금 거기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실제로 28m라는 건 되게 깊습니다. 보면은 여기를 이제 뚫어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지중 관통탄을 포함한 80발, 뭐 어떤 보도에는 100발 정도라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어떻든 80발 이상의 2,000파운드짜리 폭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2,000파운드면 한 발당 거의 1톤이죠. 보면은 450g이니까 예, 그거를 그냥 한 자리에 꽂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타격을 했을 때 지중 관통탄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이 뚫려진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곳에다가 대형 항공폭탄을 이제 집어넣은 이제 정밀 타격을 이제 함으로써 어디 도망갈 여지가 없도록 아예 그 지역을 날려버림으로써 확실하게 사살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작전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삐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달 사이에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들, 그 다음에 중간 여러 가지 리더들, 그리고 이번에 최고 지도자까지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움직일 수 있는 머리 그리고 손발이 돼줄 수 있는 핵심 중간 인력들까지 정밀하게 타격을 하면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감하게 사실 나온 적이 없었고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도 정확하게 거기 있는 영빈관 창문으로 암살한 것처럼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다 라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맞서면서 철통 같은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첩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보망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던 헤즈볼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해졌나? 두 가지 사실은 똑같지만 다른 질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면 시계를 거의 한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헤즈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각광을 받고 그냥 무자비한 테러 집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줬던 것은 2006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납치를 했었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이제 침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간단한 일시적인 이벤트였던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것이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납치되어 있는 병사의 구출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얻는 거 없이 희생만 치르고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1000여 명 이상의 많은 인명 피해를 이제 입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천하무적으로 꼽히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랍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헤즈볼라의 위상을 되게 높였죠. 사실 이 이야기 오늘 말씀드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부 제거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패배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반성 그리고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크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헤즈볼라라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의 세부적인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고 뭔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큼직큼직한 정보들, 거창한 정보 이런 거에만 되다 보니까 군이 전술적으로 미리 경보를 발령하거나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게 정보전인데 첩보전이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동안에 이제 압도적인 공군력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정밀한 타격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공세를 펼쳤을 때 효과적으로 격파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전술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에 대한 정밀한 첩보망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정보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첩보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헤즈볼라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헤즈볼라 단원인지 누가 지휘관인지 어떤 상황이 났을 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릿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해킹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CCTV, 레바논 남부에 있는 여러 CCTV를 있지 않습니까? 뭐 보안용이 됐던 신호 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가 있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남부 지역, 헤즈볼라가 주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을 갖추고요.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차량에 붙어있는 블랙박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킹을 하거나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를테면은 뭔가 헤즈볼라 쪽에서 뭔가 포탄이 날라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핸드폰 추적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등등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다 챙겨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에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명령 체계로 가는지, 누가 어디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면 어떠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지휘 체계를 어떻게 보면 조직도를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 그려서 이거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격을 할 수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지역을 타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타격해야 될 목표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짠 목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표적만 획득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타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 이후에 18년 넘게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지역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인물들의 정보들을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그것들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바로 꺼내서 쓰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다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일은 2013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14년 요 시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리아 내전이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대규모 난민 사태 그리고 화학무기 사용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리아 대통령이던 아사드 정부군이 상당히 이제 위기의 상황에 몰렸고, 아사드는 이제 알라위파라고 하는 시아파의 한 분파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즈볼라가 여기 내전에 개입을 해서 아사드 정부군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나스랄라 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단을 내리고 헤즈볼라 병력 약 한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병력을 시리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된 헤즈볼라 단원들이 8천 명,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전까지 불리하던 정부군이 이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반란군들을 제압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은 헤즈볼라다라는 입장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게릴라 전투만 하던 이 세력들이 대규모 전투, 그리고 천 단위, 수백 단위가 움직이는 이러한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전투 능력이 당연히 개항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다뤄봤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이 반군들과 싸우면서 서방의 전술, 구체적인 교리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성장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헤즈볼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원래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은닉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헤즈볼라 단원인가? 저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하지? 이것들이 잘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보안을 잘 지켰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의 추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헤즈볼라의 가장 큰 성공처럼 보이던 이 시리아 내전 개입이 어떻게 보면은 헤즈볼라 내부의 균열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투에 내보려면 수천 단위의 병력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천 단위의 병력이 움직였는데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단원을 모집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검증되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누가 봐도 쟤는 확실해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새나거나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침투할 수 있는 많은 여력들이 생겨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 헤즈볼라 내에 첩보망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인 전투 병력들, 그러니까 이제 중간 허리 단계 이하는 이제 이런 식이 되지만 저 위에 있는 지도부들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서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헤즈볼라가 들어갔는데 작전을 하려면은 일단은 시리아 정부군하고 협동작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당시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던 러시아 측과도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전술적인 조언, 조력, 뭐 이런 것들을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나의 신분을 밝히고 러시아 측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일거수일투족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미국, 영국 이런 서방 국가들의 첩보 당국에 의해서 항상 추적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나 러시아 본토가 아닌 이렇게 민감한 지역에서 움직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움직임들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평소부터 관리하고 있던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첩보망에 이러한 헤즈볼라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즉 A라는 사람들이 누구와 만났다, B라는 사람이 누구와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만한 러시아 사람들의 레벨,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나온 다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 헤즈볼라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지, 누가 중간 관리자인지, 누가 참모인지 등등을 낱낱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비롯한 특히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헤즈볼라의 상위 지도부들의 여러 가지 면면들, 그 다음에 조직 체계, 여러 가지들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가 가장 성공을 거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그 순간에 내부적으로는 폭탄을 안고 그 폭탄이 계속적으로 째깍째깍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헤즈볼라는 몰랐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집요하게 이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성과를 이제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18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상대방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왔고 그 결정적인 시기가 오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꺼내서 한 방에 그것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점들을 보고 있으면 정보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결단 이런 것들을 참 보면 이스라엘은 무서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지도부, 그 다음에 중간 관리, 여기가 동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암살이 되고 정보가 빼나가고 삐삐가 폭발하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 서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지도부까지 싸그리 제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위로부터 나오는 명령이 없을 수밖에 없고 설령 그 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명령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의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당분간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봤을 때 보면 기존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세력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룰을 깨고 새로운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새로운 룰을 강요하는 쪽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끊임없이 로켓탄 나오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폭격하고 여러 차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무력이 난무하는 곳이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서로 패턴 플레이들이 있었던 거죠.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도 상대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역들 아니면 너무나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라는 시그널들을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비공개적으로 보내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공포의 균형 속에서 서로가 이익을 챙기는 과정이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지금 1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기존의 룰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깨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사실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이제 10달 가까이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가자 지구에서 벌렸던 그동안의 전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얻은 게 뭐지? 라고 하면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마스의 세력 거점이었던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힘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파괴 공작 이런 것들을 했지만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해서 인재를 구출했습니까? 못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나오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없었죠.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희생만 내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득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국제사회로도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눈이 남부로 가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가자 지구가 가 있는 순간 사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북부 즉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에 더 큰 이슈로 다가왔던 거죠.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작년서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 초반에 대규모 로켓 공격들을 이제 가했습니다. 사실 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몇 발의 박격포, 몇 발의 로켓탄 이런 거 정도 날라오고 요격하거나 떨어진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적응하고 살았습니다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이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국민들도 특히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 6만 명 정도는 지금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을 떠나서 피난을 하고 있는 6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다시 복귀하는 이렇게 돼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핵심은 하마스가 아니고 이제 헤즈볼라일 수밖에 없고 지난 7월 달부터 부쩍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지도자에 대한 암살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삐 폭발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스랄라 이제 최고 지도자 암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었죠.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축해놨던 정보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을 10분 발휘하면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충격과 공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질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들을 만방에 과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롱 리치, 팔이 길다. 내가 닿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 파워풀하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들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고 반드시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만방에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을 해놨던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1년 사이에 무력화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이란을 점점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나서지도 그렇다고 계속 있기도 상당히 난처한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만약에 이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란군을 직접적으로 동원을 한다든지 흥명수비대가 직접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양국 간의 전면전이 되면 이스라엘은 걱정 없이 이제는 가장 눈에 가시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큰 전략적 위협은 이란이 거의 문턱을 넘어갈랑 말랑하고 있는 핵시설인 거죠. 이것을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타격을 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이번 사태를 토대로 이란이 링 위로 올라와 줬으면 하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란이 링 위로 올라오면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직접적인 전투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싫던 좋던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이란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통해 가지고 참습니다.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란이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좋은 카드이긴 한데 문제는 이란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이란의 위신은 깎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외곽에서 포위하는 여러 가지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초승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자국의 지원 세력들을 정부에 입각을 시키고 실제로 친이란적인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예멘의 후티라든지 등등의 프록시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란을 괴롭힐 수 있는 실질적인 타격력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을 해왔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하마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후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이스라엘이 감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란이라는 우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란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했던 프록시 세력들의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이 깨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란이 계속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타면서 프록시들의 도와달라는 외침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란이 그동안에 20년 넘게 구축을 해왔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이제 붕괴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란으로서도 지금 물론 개혁파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습니다만 참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헤즈볼라를 제거함으로써 국경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서 이란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 어떻게 보면 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습 공격을 당하고 지지부진하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의 10달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동원됐던 예비군들은 피로와 전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전술적인 상당한 그리고 중동 전체 정세를 바꿔놓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한테 전략적으로 끝까지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깬 거예요. 그러면 공포의 균형이 깨지고 나면 일단은 두렵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나면 상대방이 선빵을 알렸을 때 그걸 맞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국 적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으니까 나도 선을 넘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기존의 구도를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흔든 구도가 반드시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뭔가 이란이라든지 다른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갈 것이고, 그러한 형세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 그 다음에 좋은 정보망,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가 자기의 역량을 초월하는 이런 오버스트레치된 행동, 그리고 그러한 시도, 도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역량들을 더 빨리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헤즈볼라가 여러 차례의 승리에 취하면서 자기 내부에 어떻게 보면 균열, 약점을 노출시킨 것처럼 이스라엘도 또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지 않나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작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제거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팔레스타인 문제, 지긋지긋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즉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은 무슨 공존이냐, 이참에 다 쓸어버려서 아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라는, 과거 같으면은 차마 입에 꺼내기 힘든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이 최근 들어서 꽤나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걸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의 압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본인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죠. 이런 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이제 찹찹하고, 특히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4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추적하고 제거해야 될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 공식적인 테러 집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중동 내부에서도 봤을 때 그동안에 헤즈볼라가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레바논 내부에서도 이제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자관 반 헤즈볼라 세력들은 또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들을 찬양하고 또 박수치고 그 나스랄라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축제와 어떻게 보면 장례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까지 포함하는 이 중동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방식, 그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인 만큼 계속적으로 정보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소식들을 최대한 가감없이 잘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중동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